연세대학교에서 35년 거의 오랫동안 가르쳤고요. 그 문화인류학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맥락에서 소개하라면 이제 이 그리기와 삶의 길이라는 책이 생각나는데 90년대 그 우리나라가 이제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대학생들이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그럴 때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뭐냐면 바로 여기 교실에서 우리가 책을 정말 내 삶과 연결해서 읽자, 그런 얘기를 한 책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간의 책은 어떤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읽거나 아니면 정답을 찾기 위해서 입시교육 하듯이 읽거나, 그래서 자기 삶하고는 정말 괴리된 책 읽기만 했는데, 그리고 막 위대한 사람의 사상을 계속 읽으면서 이제 시간을 소모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지 않고 책은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거니까 그렇게 자기 삶에서 읽자라는 얘기를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으로 많은 대학생들, 그 당시 대학생들 한테 사랑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는 마을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 삶, 바로 여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좋게 하는,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제가 다시 마을이다라는 이 책을 쓴 게 200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4년 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전해에 2006년에 가족에서 학교에서 마을로라는 책을 사실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 학생들이랑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핵심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 그러니까 가부장이 있고 농경사회적인, 그러니까 어른이 있고 하는 그 대가족 내지는 문중도 있는 그런 가족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 마을이 있었고 분명히. 근데 이제 학교가 생기면서 이제 다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잖아요. 농경이 아닌.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자격증을 따고 박사를 따고 하면은 이제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부 학교로 가게 되면서 이제 핵가족이 되죠. 사실은 학교에서 그런 학교로 가다가 이제 그 학교가 지금 그런 대량 생산을 하는 학교가 이제 변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을하고도 연결해야 되고, 다시 옛날의 마을은 아니지만 적어도 개개인이 도시로 나가서 마을도 없고 오로지 자기가 핵가족으로 살면서 자기의 자수성가만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 다른 삶의 장,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삶의 장이 필요하다, 그런 책을 쓴 것이 2006년이었고요. 이제 그 전에 저희가 또 하나의 문화라는 모임에 굉장히 열심히 이제 저희 또 다른 동네거든요. 또 다른 동네 마을인데 17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게 2003년도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지금 우리가 누구랑 살고 있긴 한데, 이게 정말 누구와 함께 그 재난 사회, 점점 난감해지는 사회를 살 거냐, 이제 이런 책들을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을이라는 거는 결국 뭔가 이 세상이 더 이상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점점 뭔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올리백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그 위험사회, 무슨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해지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근데 그런 사회에서 내가 지속 가능하게 살려면 지지집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점점 돈만 있으면 돼. 보험을 제대로 들어놓으면 돼. 남편이 죽어도 괜찮아, 보험만 잘 들면. 이제 이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끝까지 굴러가 버린 상태인데, 그게 아니고
돈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성장하고 살아왔듯이 태어나면 사회적 자궁에서 성장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 비빌 언덕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그런 내가 안전하게 나로서 나를 실현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할 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같이 작당을 할 사람들이 있는 동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던데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마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어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마을 얘기들을 많이 하면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마을이 뭔지도 모르고 아파트에서 자랐고 학원에서 자랐고 도대체 마을이 뭐냐.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는 지금같이 막 이렇게 복잡하고 막 끔찍하고 불안한 사회에서 자기가 제일 원하는 건 돈을 열심히 벌어서 아파트를 사서 원룸이라도 좋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큰 스크린을 걸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파스타를 해먹고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그런 삶이 가장 안전하고 자기가 바라는 삶이지 선생님 마을 얘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마을이라고 얘기하면 감이 전혀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쭉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응답하라 88인가 그 드라마 나온 그때까지는 마을이 살아 있었던 거죠. 뭐냐면 동네에서 막 놀고 이웃집 엄마가 없어도 이웃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셔서 이상한 성추행하는 인간들도 안 보이고 뭐 그런 식으로 마을이 살아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엄마 아빠 외에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하다는 어떤 느낌을 가진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렇게 어떤 마을의 그런 개념 센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완전 핵가족으로 가고 학원에서만 살게 되고 엄마 아빠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이제 세대가 딱 등장하거든요.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한국 경우도 이제 87항쟁 이후에 그때부터 사실 한국의 근대화로 얘기하면 그때부터 마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유럽의 역사를 보면 1차 경제성장 이후에 이제 다들 마을을 만들고 뭐 이렇게 창문에 제라늄 꽃을 키우고 열심히 이제 그 어떤 자기 정원을 가꾸지만 사실은 마을 동네의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원을 제대로 안 가꾸는 사람들은 이제 왕따 당하고 뭐 이런 식의 마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요새도 동네에 작은 그 자파상이라던가 책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으면 동네 사람들이 가서 다 도와줘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책은 다 골라서 본 다음에 거기서 주문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그 마을이 있거든요. 유럽만 해도. 그래서 그런 마을을 만드는 단계로 사실은 90년대 초반부터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계속 더 돈을 많이 버는 식으로 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한국의 경우는 그냥 운동권 중에서 그래도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이런 센스가 있었던 사람들이 공동육아를 시작했어요. 공동육아를 시작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아이에게는 마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공동육아하는 그 집단 자체가 사실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겨서 한국은 이제 굉장히 미약하지만 마을 만들기가 그 공동육아 중심으로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약간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평생 고용이 가능했던 시대, 그러니까 그 지금 60, 70 그런 세대들은 굉장히 안정된 부부 중심 핵가족에서 월급을 계속 평생 타고 살았던 건데 이제 굉장히 불안정한 고실업 시대가 됐고
그래서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고 있고,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을 막 하는데, 극단적으로 대대 기업, 글로벌 기업들만 돈을 버는 거죠. 첨단 기술을 갖고 있고, 이제 주식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구도. 그리고, 이제 계속 일들이 계속 악재들이 생기는 지금 코로나를 포함해서 기후 위기라던가 이런 악재들이 계속 생기는 재난 사회로 가는데 수습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사회에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답은 마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마을을 그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거시적인 인류사의 어떠한 그 거대한 전환기에 마을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어차피 모여서 살면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방향도 안 잡히고 그런 거거든요. 결국 핵심은 이런 사회에서 결국엔 우리 사회가 이 자본주의의 끝에서 모두가 적대하고 모두가 경쟁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혐오까지 하는 그런 사회가 돼서 이제 가장 사랑하고 행복해야 될 젊은 남녀가 이제 전쟁이 일어난 사태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마을을 얘기할 때는 서로 이게 환대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고 저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저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구나. 다르니까 밉다가 아니고 그런 식의 굉장히 장기 지속적인 협력관계, 장기 지속적인 이해관계가 만들어지는 곳이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을 활동가들이 이제 마을 활동가 내지는 마을에서 뭔가를 하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다른 세계관으로 이 일에 즐겁게 참여를 하셔야 되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으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돈을 벌고 뭐 소비하고 뭐 이런 가족과 일터 외에 그럼 어떤 공간이 필요하냐? 사실 이제 마을이라는 것은 그 공간을 포함한 건데 협동조합하고 노동조합이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고 만약 안 보셨으면 꼭 봤으면 좋겠는 켄 로치의 영화가 다 그런 그 제3의 공간 그러니까 어떤 마을이 만들어지는 마을이 있는 내지는 마을이 깨지는 그러니까 광산촌에도 그러니까 마을이 있어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있고 협동조합 주택이 있고 하면 거기서는 이 많은 그 노동하는 존재 외에 내 어떤 삶을 사는 존재로서의 문제들을 의논하면서 풀어요. 이제 동네 파업까지도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나 이렇게 굉장히 고도 압축적 성장을 한 사회는 그거를 못 가진 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완전 전부 서울로 몰려와서 굉장한 익명성 속에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이나 어떤 그 노동조합도 없이 갔는데 기본적으로는 마을 회관이 있고 장기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모든 동네를 알아가고 그 사람들이 계속 문제가 있으면 같이 뭐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해보자.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마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협동하는 전통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접근을 할 때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된지 잘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분석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마을 그러면 옛날 마을 생각하면서 뭉쳐서 이렇게 일 벌리고 뭔가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좀 너무 단순하게 모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 생각에 그 이른바 386 그 세대가 지금 이제 그런 정책에
베이스를 깔고 있는데 그때는 모여서 정말 자기 헌신적으로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체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모여보면 그 소수의 옛날 386 그 맥락에서 모이면 뭐가 됐던 주체들이 아니고 지금 있는 주체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86, 그러니까 586 이후에 90년대 학번들은 굉장히 쿨하고 제가 이제 핫 세대, 그 윗세대는 핫한 그 세대를 뜨겁게 막 정열로 하면 되고 뭐 이런. 그 밑에 세대는 굉장히 쿨한 세대고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좋으면 할게. 뭐 이래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개인이 출연한 거죠. 실제로 이 개인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야지 새로운 마을이 생기거든요. 집단주의 마을을 우리가 만들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려는 마을은 정말 개개인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라고 의논해서 그걸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 동네 책방을 지켰으면 좋겠어.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책방을 지키는 거죠. 우리 동네에 어린이 아지트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 애도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모여서 하고, 그러니까 개인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90년대 학번들은 그런 개인 쿨한 세대고, 이제 그 밑에 세대에 가면 신자유주의 세대 내지는 이제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때부터의 세대인데, 이제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감지한 세대예요. 그래서 그 세대들은 굉장히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사회적 감각을 키우기는 힘들죠. 일단 자기 살기가 너무 이렇게 풍요롭긴 한데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걸 알아. 90년대 학번은 그냥 풍요롭고 계속 풍요롭다고 그냥 뜬금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폼생폼사하는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세대는 그냥 그 배짱은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밑세대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 대신에 굉장히 뭐 이렇게 자기가 속에 담은 말도 좀 제대로 못하고 너무 뭐 이렇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뭐 제가 대학 있으면서 놀란 거는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뭐가 죄송하냐 그랬더니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회수시켜 드릴 자신이 없다. 그렇잖아요. 이제 뭐 출세를 할 가능성, 이른바 부모가 원했던 의사가 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애들 존재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막 90년대 학번은 막 나는 이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움츠려 들어있어요. 몸 자체가 이렇게 나는 세상에 좀 죄송해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 세대의 문법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다 너무 달라서, 다른 데다가 특히 386, 586 세대하고는 달리 굉장히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로 가기보다는 더 가족이 단결해갖고 더 핏줄 중심으로 더 출세까지는 아니지만 뭐 아파트를 사야 해 라든가 뭐 재테크를 해야 돼 라든가, 그래서 그 핵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생존을 하는 식으로 이제 가버린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소비자가 된 거죠. 완전 소비자로서의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대들이 만나면 그 586 내지는 60년대 거의 지금 60대 된 분들은 그 소비자적인 사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친구들.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 소비자 세대는 뭔가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저 사람들이 믿음직하지도 않고 저렇게 해서 일이 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차이를 좀 분명하게들 인지를 하고 이해하는 어떤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을은 시간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을 지금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마을은 절대 프로젝트여서는 안 되고 이런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냥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환대를 할 준비를 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주부들 중에 이제 5, 60대 된 주부들이 애들은 다 컸고 애들은 간섭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남편을 삼시세끼 밥 해주는 건 너무 싫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런 어떤 공간에서 한 주일에 한두 번 자기가 잘하는 요리를 해서 먹이면 너무 좋겠다. 이런 게 바로 마을이라는 어떤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아이 키우는 거, 취미를 같이 공유하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사람들이 끊임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막 한이 맺힌 사람처럼 막 나는 사진을 찍겠어. 막 중국어를 배우겠어. 막 이렇게 취미 활동에 전부 기타 메고 다니고 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삭막하다. 너무 개인으로 살기에는 이제 답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환대의 지수를 높이는, 신뢰의 지수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뭐 경제 영역이라면, 경제적 생산이라면 이건 결국 재생산의 영역이거든요. 아기를 낳고 내가 건강하게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병 들리지 않고 외로워서 죽을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 재생산의 영역을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혀 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애를 안 낳고 뭐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은 생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재생산의 영역을 회복할 거냐? 근데 그 재생산의 영역의 원리는 이 생산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지표를 만들고 그 생산성을 재야 되고. 근데 이 재생산의 영역은 그걸 잴 수가 없어요. 그걸 재면 이미 재생산의 영역이야. 애한테 너 성적 몇 점이야? 이웃집엔 어땠어? 이러면 그건 재생산의 영역이 아니에요. 장기 지속적으로 어떤 생명체가 커가는 것인데 서로 만나서 협력하고 우애를 맺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가 지금 우리 모두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근데 그게 전혀 쉬운 게 아닌 게 사실 그럼 자본주의의 문제인가?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단순히 자본주의 그러니까 15세기, 14세기에 뭐 영국에서 시작한 자본주의에서가 아니고 이 사냥꾼의 문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사냥꾼? 그러니까 원래 수렵채취 사회나 원시 경작하던 사회는 이 가정 영역이 더 크잖아요. 재생산, 돌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축제하고 그런 영역과 그것들을 가끔 관장하는 공공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공공 영역이 비대해지면서 이제 이른바 고대의 그 대단한 문명, 이집트 문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거대한 스핑크스를 짓는다든가 뭐 계속 침략을 하잖아요. 서로 전쟁하면서 노예들을 데리고 오고 부를 축적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문명이 지금 자본주의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마을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이 남자들이 남성적인 그 원리로 끊임없이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니까 하는 그 도구적인 원리 그리고 어떤 위계적인 원리 그리고 계속 어떤 권력으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그 원리가 아닌 공생, 돌봄, 소통이라는 이 영역의 원리로 굴러가는 영역을 만들 거냐.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우리 인류군은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을이라고 하면 뭐 마을 활동가 뭐 이렇게 굉장히 작게 뭔가 뭐 한 부석에서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이 환대의 인간을 만드는 마을인 거죠. 우리 자신이 환대의 인간이 돼야 되고 우리 자신이 소통할 수 있고 서로 남을 보살필 수 있고 서로 돌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돌봄을 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사냥꾼의 원리에서는 내가 돌본 사람이면 내가 위야. 그래서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이 돌봄 상생의 원리에서는
돌봄을 내가 언제든지 나도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돌봄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둘 다가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는 돌봄 하시는 분들이 돈도 받으면서 이제 굉장히 약소한 돈이지만 굉장히 많아지셨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노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도 그분들이나 돌봄을 간 분들도 사실 우울증에 걸려서 가는데 두 분이 만나서 다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의 본관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거죠. 지금 우리가 그 동네로 이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상태거든요. 다 우울증 약 먹고 다니고 뭐 이렇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새 이런 책도 나오는데,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은 오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적어도 이런 굉장한 혼돈과 불안과 공포의 시대에 나를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시공간, 장소, 그것이 결국 마을 만들기랑 연결되는, 그러니까 마을살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마을살이랑 연결되는 것이고,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그걸 인지하고 가주셔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 문제는 그런 식의 이제 마을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원리를 생성하는 건데, 그간에 이제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됐던 정책들이 그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부터 3명 이상 모이면 그게 뭐 씨앗 단계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10만 원을 주든 30만 원을 주든 뭐 간식비라도 주면 이제 애들을 같이 키우니까 영수증은 챙기라 하지 마라. 근데 그거를 다 영수증을 챙기라고 하니까 다들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엄마들이 전맥이고 정신이 없는데, 영수증 잘 챙기는 사람은 사실은 사냥꾼적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맞는 거죠. 이쪽에 도둑 잡는 식의 원칙이 아니고 이쪽에 어떤 원칙이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잘하는 곳에 이제 상금을 준다. 너무 잘하면 그건 다 드러나거든요. 그건 가서 뭐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면 가면 다 보여요. 마을적인 사업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이 다 모여드느냐, 몇 명이 모여들어서 진심으로 모여들어서 그걸 지키고자 하느냐, 이제 이런 전혀 다른 지표로 마음이 모여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공무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제가 보면 뭐 서대문 그렇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약간 실핏줄 차원에서 있는 거죠. 근데 위에서는 여전히 자기한테 뭔가 성과가 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지표화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몇 개나 만들어졌냐 이런 걸 얘기하니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은 돈대로 확 뿌리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또 지금 마을사업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형태로 흘러가는 게 토건사업 방식으로 여전히 갖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건지가 사실은 아주 핵심적인 관건이에요. 이제 사냥꾼의 원리와 이 채집하고 돌보고 하는 이 재생산이 중심이 되는 원리는 완전히 다른데, 이제 하버마스는 사냥꾼의 원리는 이제 도구적 합리성,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계속 생산이 나와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런 거죠. 숫자로 증명 가능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의 그 원리가 있는 거고, 이쪽 소통 쪽은 이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목적이 다르다는, 목적 달성 이렇게 수치를 해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도까지는 우리 GNP 얼마다 이런 식으로 대걸고 죽어라고 막 사람이 죽어도 막 고속도로 깔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고 상호 이해가 돼서 행복하면, 안전하면, 그러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상호 이해, 상호 평화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소통과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 지점들을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 즐거웠냐.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니어 멤버랑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586 세대가 너무 핫하게 밀고 가서 밑에 쿨 세대가 나가버렸다.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쿨한 세대를 안고 가야지 자신 되거든요. 왜냐면 쿨한 세대는 굉장히 감각이 좋기 때문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 같이 일하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고, 자기 할 말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그 밑에 세대가 이제 굉장히 커오니까, 그렇고 그 밑에 세대야말로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는 세대니까 그 친구들을 안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걸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이 결과가 아니고 그 과정이 사실은 평가가 돼야 되는 거죠. 평가가 되려면.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온라인에서 놀아라. 그러면 온라인에서 노는 거는 우리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동네가 정말 환대의 공간인지, 우정과 환대의 공간인지, 막 성과 보이려고 하는 공간인지는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어려운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올릴 거냐. 니네들 노는 걸 그냥 올려. 그리고 그것을 디자인하는 거가 어렵거든요. 그때 그걸 할 인력을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들 뭐 마을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똑같은 비슷한 걸 계속 하면서 결국에는 무슨 마을 활동가 가장 저임금의 뭐 공무원 요새들 뭐 스스로 자조적으로 공무원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그 인력을 양산하는 프로젝트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제 비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을 활동가야말로 그럴 때 그런 온라인을 정말 잘 만들 수 있다던가 굉장히 수준 높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을 활동가가 마을 주민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마을 주민이 없으니까 마을 활동가들이 거의 마을 주민이 되고 마을 주민을 막 이렇게 동원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소비자 같으니까 막 미워하고 이런 상태로 더 이제 마을 활동이 서로 뭐 이렇게 원망하면서 가니까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저기 가도 비난을 안 받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 다들 안전하더라. 이런 공간으로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짜여져야 되고, 마을 활동가들은 그 쭉 보면서 정말 우애롭게 사는 아이를 키우는 작은 동네나 그런 동네들을 온라인을 싹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주는 거. 그러니까 정말 보이지 않게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공간 지킴이도 정말 그 초기에 믿을만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관찰해서 그 사람들한테 공간을 그냥 떠맡기고 가끔 와서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거의 프로그램 굴리듯이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이런 마을 대학이 생길 때 그 성찰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경제 성장 이후에 이제 시민들이 자기 삶을 생각하는, 제가 국민하고 시민을 구분하는 게, 국민이 약간 동원된 주체라면 정말 이제 어떤 자기가 사는 곳의 주민, 시민들이 자기의 삶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가는 것을 이제 민주적 공공성 이런 단어로도 얘기해요. 우리가 공공성 하면 국가 이렇게 굉장히 막강한 어떤 권위적 세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군사로 이렇게 그냥 완전히 쳐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게 국가잖아요. 국가적 공공성이 아닌 시민적 공공성을 얼마나 갖느냐가 그 사회의 어떤 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시민적 공공성이 핵심인데,
그래서 그 어떤 동네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네에 정말 좋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이런 게 다 이제 시민적 공공성이 만들어내는 인프라들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하자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에는 너무 정말 그 우리나라의 입시교육 때문에 이 공간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공동육아를 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실제로 노인 돌봄 같은 것으로는 할 수 있을 텐데 노인정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게, 그리고 노인정이 그냥 갈 데 없어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동네 모든 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시민적 공공성, 민주적 공공성인데 이제 그런 식의 것들로 우리가 이제 어차피 못 나간 상태죠. 못 나간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극히 압축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국은 돈은 엄청 많은데 이 불평등과 고립 속에서 이제 너무 괴로워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갖고 남자는 남자대로 군대 가는 게 너무 억울하고 막 이렇게 여자는 여자대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이렇게 계속 몰카가 있는 이 끔찍한 사회를 어떻게 내가 참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분노와 냉소와 막 이렇게 계속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런 그 박탈감 그리고 고립감을 어떻게 넘었을 거냐라는 게 이제 그 방안이 결국에는 그런 새로운 장소예요. 제3의 공간이라고도 얘기하고, 내가 있어서 안전한 공간, 나로서 머물러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자. 그게 이제 마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런 책이 있어요. 불평등과 고립을 넘어서는 연결망의 힘,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이런 책들도 나중에 보여드리면 되고, 제3의 공간이라는 굉장히 좋은 책도 있고, 근데 결국 지금은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그래서 이 불평등, 그 다음에 불평등이 더 나가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갑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등은 실제로 이제 제도적으로 돈을 적게 받는다던가 이런데, 모욕은 이건 굉장히 좀 주관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보이지 않게 무시를 하고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적나라하게 성폭력, 이런 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넘어서는 어떤 사회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시공간을 마을에서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씨앗이에요. 제가 새로운 세포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을은 거대한 정책만 아는 세대한테는 그 조그만 마을 이렇지만, 지금 시대는 이 조그만 것이 사실은 새로운 세포이고, 이 새로운 세포가 우리가 이제 프랙탈이라는 우주관을 얘기하는데, 조그만 것들이 어느 날 모든 곳이 프랙탈적인 어떤 패턴으로 태어나면서 변혁을 이루는 거죠. 거대한 전환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세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마을 무슨 서로 돕는 동네가 100개 만들어졌냐. 숫자로 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꽃이 다 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감각을 안 가진 사람들이 계속 지금 마을을 가지고 거대 프로젝트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정치가로서의 어떤 수명을 잘 갖고 가기 위한 도구로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계속 이제 또 다른 토건 사업으로 낭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더 나가가지고 이제 정말 국가 단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 지구가 이제 인류가 망할 그런 조짐이 있는 사회에서 이 헤러웨이 같은 분은 어떤 선언을 하냐면, 이제는 정말 포스트 모던을 넘어서는 것만이 아니고 포스트 휴먼,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 인간 예외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예외주의로 모든 자원을 다 써고 이제 지구를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망가진 행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걸 고민하는 분이에요.
멸종의 시대에 어떤 이 시대로 가면 이제 멸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발적 멸종주의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비혼들이 대부분 자발적 멸종주의자들이거든요. 저는 그 비혼들한테 이제는 비혼들밖에는 희망 있는 사람이 없다. 시간도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명확하게 나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멸종주의자들이 멸종할 때는 하더라도 잘 살아보자 라면서 어떤 대안을 낼 거고, 그거를 내는 과정에 사실은 그런 어떤 프랙탈적인 새로운 세포, 새로운 장을 만들어, 돌연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 아기 대신 비인간 친족을 만들자가 이분은 슬로건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자기 다음 책 제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인간 아기를 내서 이제 그 다음 막 지금 하는데, 그 정말 아기를 정말 잘 키우는 건지 관리하는 건지 모르고 막 그런 상태로 지금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 아기 대신에 비인간 친족, 그때 비인간 친족은 뭐 요새 너무 고양이를 많이 키워서 문제긴 한데 뭐 고양이, 개, 반려동물과 사실 반려식물, 그리고 뭐 반려강물도 있고, 뭐 그러면서 다른 한쪽은 사실 AI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AI의 도움을 받고 AI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 어떤 식의 AI가 지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전쟁할 AI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 노인하고 놀아줄 AI가 필요하나? 그것도 저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어떤 AI를 만들까. 그 AI와 친족이 돼야 되고, 그 AI는 엄청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적대시하는 것보다는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처럼 걔를 이렇게 만들어서 걔를 잘 데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비인간 친족을 만들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한국사의 경우는 그 전에 비혈연 친족을 만들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핏줄밖에 없기 때문에 핏줄을 넘어서서 만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약간 합리적으로 세상을 보고 냉정하게도 거리를 두고 보거든요. 자기 자식일 때는 이게 공포에 의해서, 불안에 의해서 이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비혈연 가족을 우리가 그냥 이웃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이웃은 계속 친족보다는, 가족보다는 뭔가 소원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이 이웃이 내 친족이고, 동네 사람이고. 근데 그때 동네 사람은 일정하게 내가 선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한 사람들하고 다음 세상을 만드는 거죠. 이 재생산 영역이 거의 파탄이 난 세상을 재생산, 내 자신의 재생산,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더라도 재생산이 힘들잖아요. 내 자신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을 만들자. 그게 이제 마을이다. 이런 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조건으로 그 하나는 기본소득이 일정하게는 주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이고 있긴 한데, 이 결국 번 사람이 다 갖고 안 번 사람은 그냥 그냥 폐기되는 그런 불안 속에서는 이 사회가 이제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이 제주도에도 금등리라는 곳이 그 풍력 발전을 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나눠주는데, 그게 그 기본소득 시민배당, 주민배당금인데, 그거를 갖고 있으면 기본적인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은 정말 되게 평화롭고 서로 공존을 하는 마을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뭐 알라스카도 뭐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계산을 잘 하면 기본소득을 줄 수가 있고, 그것이 없으면 지금 같은 상태로는 이제 지구나 대한민국이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건 너무나 자명하고, 그래서 어떻게 기본소득이라는 그 제도를 실현해낼 건가를 같이 이제 마을 쪽 사람들은 특히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요새 특히 염려스러운 건 완전 정치권의 이슈로 이제 말려 들어와서 계속 그 차원에서 이제 사냥꾼들이 얘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정말 그 동화 위에 올라가는 게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굉장히 좋은 모두를 위한 권리라고 나눔 문화에서 나온 책자들도 있고, 당신의 삶에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해서 이렇게 기본소득 가이드북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잡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착실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로 이제 그 모동사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걸 실험해 본다고 해서 2명 내지는 3명이 집을 공유하고 그 집을 20년 상환으로 뭐 이렇게 같이 사고 뭐 이래서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은 내가 기본소득만 되면 그 소비자로 막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 예술가적 작업을 하든 누구를 돌보든 아이를 키우는 일에다가 하던 그런 거를 하겠다라는 분들이고, 이제 그런 분들이 생겨나야지만 이 시민적 공공성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기본소득을 얼마를 누구한테 다 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왜 줘야 되며 누구부터 줘야 되며, 사실 그런 아주 현실적인 현실에 기반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막 정말 식민지 주민들처럼 계속 어쩌다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뭐 한꺼번에 다 주면 누가 상대적 박탈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굉장히 수준 낮은 차원에서만 논쟁들을 하고, 정치권에서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시민들이 이미 그런 실험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마을 쪽에서 이런 실험을 제대로 해가면서 논의도 제대로 키워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소외된 노동을 자율 노동으로, 결국 자율 노동의 삶으로 바꿔갈 거냐. 지금 뭐 이런 노동하는 영혼 이런 책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끔찍한, 청년들은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끌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의 그런 단계로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 극단적 소외에서 자율의 영역으로 옮겨갈 거냐. 그때는 이제 안전한 장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소득 제도가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굉장히 선진국을 따라해서 뭐 노인이라든가 뭐 약자들한테 돈을 막 주기 시작해갖고 돈을 이상하게 이미 뿌려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정치를 정말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국가 차원의 정치가 정말 중국구구식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생산의 문제, 그리고 기본소득까지 재생산의 문제 돌보고 보살피는 것. 그다음 3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정치적이 돼야 된다. 그때는 뭐 국가 정치적 이런 보다 정말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꿔야 갈 거냐. 내가 정치적인 인간으로 내 삶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어떤 변화의 주체로, 그걸 이제 정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주체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소득이나 공유 공간을 갖는 조건. 2번째는 내 자신이 돌보는 인간이 됐는가. 존재적인 전환. 3번째는 이제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존재도 누구와 같이 행동할 거냐. 뭐 이런 거. 사실은 이미 실험을 하는 그런 우동사 같은 팀이 있다던가, 정치적으로 된다라는 것은 제가 글읽기 삶읽기 처음 얘기한 것처럼 내 삶을 가지고, 내 삶을 그렇게 소외된 삶을 난 살고 싶지 않다. 그럼 나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되고, 이게 왜 이러지? 라는 질문이 시작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인 거죠. 그게 바로 공공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공공의 감각을 회복하지 않은 채 돈이 나온다던가 하는데 끌려다니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지만 그냥 호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경험,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어떤 그 만남의 장소, 그게 바로 시민인 거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뭐 돈을 좀 더 잘 벌기 위해서 목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결국 그것이 이제 모여서 지혜를, 그러니까 이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이기기보다는 갓난 아기 때부터 그냥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모여서 의논을 하는 존재가 회복되면, 근데 지금은 의논할 상대도 없고 의논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런 걸 연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실험을 하는 팀들이 일단은 되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닭이 먼저냐 이래서 뭐 때문에 못하겠어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게 저는 이제 프랙탈이라는 얘기나 디지털이라는 것이 이제 가능성을 주는 건데, 그 작은 게 어느 순간 디지털라이즈 되면서 서로 연계를 할 거고, 우리가 뭐 지금 클럽하우스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줌을 통해서 하건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성과 지표 내는 것도 이쪽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일정하게 이걸로 해보자. 그러니까 다 하더라도 10%는 이렇게 해보자. 이제 우리 이 시민 쪽에서 뭔가가 제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되게 약한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저는 이제 세대 간의 협력이 가능해야 되고, 그때 이제 세대들이 지금 이런 책도 재밌는 거 있는데, 리모트 워크로 스타트업 하자. 이런 식으로 두세 명이 마을에 있으면서 온라인에서 사이트를 만든다던가 다른 데랑 연결한다던가 20대들이 잘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공지능 좀 아는 10대, 정말 제가 볼 때는 한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엄청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여기 또 모여서 뭘 해보면, 우리 좀 싸우지 말고 이제는 싸우면 저 생각 의자에 가서 좀 앉아있자, 이런 식의 거를 저절로 내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공간이 됐으니까 잘 만들고 싶은 거죠. 다 좀 더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자산이 되면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런 10대, 20대 자기랑 다른 세대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거의 들을 시간도 없고, 위로 갈수록 들을 시간도 없고, 들을 생각은 좀 있는데 듣는 능력이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으로 큰 돈을 물어다 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도 서로 역할 분담이라고 알았을 때랑 안 알았을 때랑은 성과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소통,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는 거, 거기서부터 만나서 어떤 의논하는 거, 이게 공공성이고, 이것이부터 이제 시민의 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그 회의하는 장소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마을 정책을 정말 지금 정도에서는 다시 점검을 하면, 정말 지금 시대에 우리 문제를 푸는 핵심적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좋든 싫든 이제 온라인은 우리 옆에 있게 됐고, 코로나 이전부터 다 사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좋은 목적으로 충분히 잘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별로 쓰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다 이제 술 마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사업 맺고 이런 식의 관행을 계속 갖고 왔던 건데, 이제는 좋든 싫든 이제 온라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 만나든 내가 돌보던 아이인데 걔를 만날 수 없다 할 때도 저는
온라인의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 돈이 없는 집의 아이라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는 그 아이가 제대로 시민으로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게 온라인 시스템은 그게 뭐 100만 원이 되건 200만 원이 되건 인프라를 잘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러 가서 세팅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 사람하고 그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너 오늘 요새 글읽기, 이제 저희 또 하나의 문화에서도 글읽기, 글쓰기 수업이 되게 인기거든요. 그냥 뭐 열면은 뭐 하여튼 10분 이내에 다 차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글 쓰는 붐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온라인이 그냥 교통도 힘들고 이럴 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화면으로 정말 점까지 다 보이니까 보면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저항하는 거죠. 뭐 때문에 안 된다. 저희 지금 이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도 한번 해보자. 어떤 실험이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PPT 하는 거는 사실은 다 같이 보면서 하는 거지만 PPT가 어딘가 뭔가를 소외시키는 것 같고 저는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그 PPT는 다 보면서 하는 건데도 내가 텍스트를 확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이제 서로 궁금한 것들 같이 감지하면서 하는 독이 더 좋은 건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책을 가지고 해보자 이런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모두 정말 잘 관찰하는 인류학자가 되면서 정말 그 다양한 것을 실험해보고 그 실험한 거를 가지고 서로 또 우리 되게 재밌게 됐네, 이게 뭐가 잘못됐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하는 관계의 친구들, 그것을 맡기 시작하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라는 거죠. 꼭 정치적인 이슈로 할 필요도 없고 안 보셔도 되고, 저는 정치 별로 안 보는 편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중앙 정치만 바라보는 것 자체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중앙 정치 거를 요약해서 주는 방송국이 생긴다던가, 좋은 뉴스를 주로 하는 방송국이 생긴다던가, 그 방송국에 나라에 돈을 주라라고 얘기하는 힘이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것이 정치적인 시민이 되는 거죠. 저도 뉴스를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보는 거죠. 근데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 좋은 뉴스를 통해서 나쁜 뉴스도 사실 감지가 되는 거거든요. 좋은 뉴스를 하는 방송국이 생기면 분명히 잘 될 건데, 지금 사람들은 다 이렇게 쫄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미처 못해요. 그런 식의 시도들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저런 방송국 키우자. 그럼 KBS에 안 보내고 난 돈을 이걸 하겠다던가, KBS에서 좋은 뉴스만 보내는 뭘 만들어라던가,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결국엔 힘,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제안을, 정말 발랄한 제안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고, 그 제안을 했을 때 막 내 편을 들어서 막 이게 더 좋아 막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게 좋으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서로 밀어주는, 그 엄기호 표현으로는 곁이 되어주는, 서로 막 지지되고 보양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모임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살림의 정치인 거죠. 저쪽이 지금 거의 죽임의 정치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살림의 정치로 단계로 들어갈 거냐. 그것은 나한테 살림의 공간이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마을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